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문학의 역사, 소설에 관한 논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4.5의 소설에 관한 논란. 일단 소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배경론과 옹호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경론은 말 그대로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266쪽에 9.4.5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소설을 배격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줄에 나오고요. 둘째 줄에 중국의 전례를 보아도 소설은 가치관을 혼란시킨다고 하고, 그래서 중국 소설의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강조했죠. 특히 이제 267쪽의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이 한문 4대가의 한 사람이며 문풍을 바로잡는 책임을 절감한 이식, 이 택당 이식이 나오죠. 이 택당 이식도 이런 그 소설의 폐단을 그런 그 강경하게 지적했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제 약간 반대적인 입장도 있죠. 자, 268쪽의 두 번째 단락, 268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덕무가 나옵니다. 첫째 줄에. 이덕무는 되게 상반된 견해고, 수호전을 예를 들죠. 수호전. 그래서 인정과 쇠퇴, 이런 것을 교묘하게 그려놨다. 대단한 재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1쪽에 보시면 문학 담당층에서 여류문학의 학대라고 나오죠. 여류문학. 그래서 거기서는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신라의 여성 서료가 이제 당나라에 지었던 한시가 있죠. 한시. 전하지만 그 뒤에 이제 여성문이 없다가 이 조선 전기로 가서, 이제 조선 그 전기로 가면 뭡니까? 황진이 시조도 썼지만 이제 한시도 지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사임당, 그다음에 허초희가 있죠. 이 허초희는 허난설원이라고 들어보셨죠? 허균의 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73쪽을 보시면 첫째 줄에 김부용당이라고 하는 생물연대의 기생이 있다고 나오죠. 김부용당. 부용이라는 게 이제 연꽃을 가리키는 거죠. 부용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생이었고 이었다가 김희양의 첩이 되어서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여생을 마쳤는데 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그래서 자기는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적강이란 말 쓰죠. 적강. 그래서 이 적강이라는 것은 그 신선이나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이런 것을 이제 적강이라는 말 쓰는데, 이런 표현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작품에서 자조, 이 조자는 비웃을 조자입니다. 비웃는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그 바느질 그릇으로 분통을 겸했으며 누에를 대신해서 심을 일로 삼아도 시문을 시가 꽃처럼 아름다울 수는 없고 문장이 경치처럼 자세할 수는 없다고 한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위양문학이라는 게 나오죠. 9.5.2에 위양문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인문학과 같습니다. 중인문학을 위양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74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위양인, 여항인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항이라는 것은 거리, 여가 마을이고 항이 거리죠. 위는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길 위자. 그다음에 위가 이제 거리인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생업. 스스로 맡겨서 산다는 거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여항이라고 위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약간 하층민 중인을 낮춰보자는 뜻도 있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인 문학들이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요. 자, 276쪽으로 넘겨보시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이연진이 나오죠. 이연진. 뛰어난 시인이고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원고를 불태우며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 이걸 이제 뭐라고 했어요? 회제 부르죠. 한탄했다. 재주를 품고 있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이걸 이제 회제 부르라고 그래요. 품을 회자, 제주제자, 안입을 만날 우자죠. 자, 그래서 이제 이현진은 이제 그 박존이 우상전이라는 박존의 소설이 또 있죠. 그래서 그 생애와 작품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역관이라고 나오죠. 역관. 역관 통역, 요즘 말로 하면 통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일본에 갔을 때 사신들보다 뛰어난 시를 지은 사실을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중인들이 이제 문학이 쭉 있고요. 278쪽에 넘어가서 9.5.3 바로 윗단락에 보면 가보경장 1894년에 가보경장이 일어났죠. 이게 이제 가보개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분제를 철폐하니까 중인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가객의 기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가객과 가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객은 싱어, 가수를 가리키는 거고요. 가단은 그룹 사운드. 그래서 이 가단에는 다시 이제 호남 가단과 영남 가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특히 이제 이 가단에서는 이제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28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이 있습니다. 이 만대엽은 아주 그 아다지오 같은 아주 느린 음악이죠. 이건 모데라토, 중대엽은. 그다음에 삭대엽은 안단테 이런 거 같은 거죠. 빠른 노래.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삭자는 이 숫자로 읽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게 빠를 삭자로 읽어요. 빠를 삭. 빠르다는 뜻이죠. 빠르게 흘러가는 음악을 삭대엽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279쪽의 하단부에 보면 마지막 줄에 김천택. 이제 김천택 같은 사람 뭘 지었습니까? 청구영원을 지었죠. 청구영원. 이 청구는 푸른 언덕이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를 가리켜요. 자, 그 다음에 김수장. 김수장이라는 사람은 280쪽 마지막 줄에 있죠. 해동가요. 해동도 바다 동쪽이지만 우리나라고요. 그 다음에 281쪽이 마지막 단락에 박효관, 안민영 나오죠. 자, 이 두 사람은 가곡 원료를 짓습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2쪽으로 넘겨보시면 판소리 광대 활약이 9.5.4에 나옵니다. 이 판소리 광대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소리 광대들은 있었는데 거기 그 283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그 특히 세 번째 줄에 권삼득이 나오죠. 이 권삼득은 비갑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양반 출신의 광대라는 거예요. 양반 출신의 광대. 그 밑에 줄 나오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서 셋째 줄에 송옥록 염계달 모음갑인데 출신적을 보면 송옥록이 전라도 운봉, 고수관은 충청도, 염계달은 경기도, 모음갑은 경기도인 듯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또 있다는 것이 나오고 특히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셋째 줄에 송옥록이 나오죠. 이 송옥록은 대구 가명 공연을 잘해서 가왕. 요즘은 이제 조용필 가수가 이제 가왕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송옥록이라는 사람이 가왕이라고 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자, 284쪽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의 판소리에는 서편제와 동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서편제는 되게 여성적인 노래고요. 동편제는 되게 남성적인 노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5쪽의 소설과 관련된 직업에서는 셋째 줄에 허균하고 김만중이 나오죠. 285쪽입니다. 허균은 정의문학, 김만중은 눈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86쪽에 다섯째 줄에 보면 전기수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기이한 노래를 이야기를 잘 한 사람인데, 이때 이 숫자는 늙은이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늙은이보다는 사람이란 뜻이죠. 전기수가 결정적인 데서 노래를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그 가마 자료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뭘 받아요? 돈을 받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전법이라고 합니다. 요전법. 자,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같은 경우를 하는데 새책이라는 게 286쪽의 밑에서 둘째 줄에 나오는데, 이 새책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책 대여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 대여점을 새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88쪽으로 가보면 둘째 줄에 180책의 그 완월 해맹연 이렇게 나오죠. 180책. 그러니까 책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거죠. 그게 이제 완월 해맹연 나오죠. 달을 감상하면서 모여서 맹세한다는 거죠. 잔치에서.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책들이 많은 그 내용으로 나온 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뭐 어떤 놀만한 그런 거리들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 유희의 그 대상의 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실학파가 나오는데 홍대용, 박지원 이런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유영원 같은 사람은 이제 반개수록 이런 걸 썼지만 되게 이제 농업을 중시한다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업을 중시하는 거, 중상. 그래서 중농학파, 중상학파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이제 이 중상학파는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북이 가리키는 곳은 뭐예요? 청나라입니다. 거기 289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홍대영은 35세 때 숙부를 따라가서, 박지원은 43세 때 삼종영을 따라 사신수행원의 자력으로 청나라에 가서 견문을 넓혔다. 이 청나라가 바로 를 중시하는 학파가 북학파다. 자, 290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지구가 스스로 움직인다 지전설. 이게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하이어알키라고 합니다. 위계 질서. 그래서 하늘이 천이 있고 땅이 지가 있는데, 이 천을 이제 부라고 하고 땅을 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풀이 이제 막 자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이어알키의 형태로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암 박지원이 나오죠. 그 290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그래서 연암 박지원은 명문에서 태어났으나 격식에 맞는 글을 배우고 익혀서 과거에 급제하는 과정을 거부했고 자기 세계를 개척해서 놀라운 혁신을 이루었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작 방법을 많이 썼고요. 특히 이제 291쪽의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에 법고창신이란 말 나와요. 291쪽에 보면. 옛것을 본받아서 새것을 창조한다. 이때 법은 본받다, 본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이제 법고창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292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열하일기라고 나오죠. 이런 작품을 쓰게 됩니다. 열하라는 건 온천을, 열이 나는 강이니까 온천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여행에서 겪은 걸 쓴 거죠. 293쪽에 보시면
한 7, 8째 줄에 보면 허생전, 호질 이런 게 있죠. 허생전은 전에 들은 이야기라면서 가난한 선비가 작정하고 나라의 경제를 뒤흔드는 능력을 시험한 내용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질은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뜻인데 유학자로 존경받는 인물의 위선적인 내용 이런 것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덕무, 유득공 이렇게 나오는데 이덕무는 간서치라고도 이야기하죠. 책만 읽는 바보, 서울 출신이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글을 썼는데 293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덕무, 유득공, 박재관은 서울 출신이어서 억눌려 지내야만 하는 처지였다. 그래서 규장과 검서관으로 발탁해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덕무는 294쪽의 둘째 줄에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고 노력해서 많은 저수를 남겼다. 나오죠. 그래서 그 넷째 줄에 청비록 같은 작품에서는 시는 도덕적 효용에 따라 평가할 수 없고 개성적인 가치를 작품 자체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 단락에 유득공은 관심의 폭을 넓혀서 발해고, 발해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썼다는 거죠. 발해고. 그 밑에 이제 박제가 또 나오죠.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품팔이를 해서 살아간 처지였는데 재능이 뛰어났다. 규장각 검소관로 뽑히고 4차례나 청나라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북학의 이런 걸 또 썼다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5쪽에 이옥과 정약용이 나오는데 이옥이라는 분도 이제 일종의 소품으로 유명하다고 했죠. 이옥은 소품. 아주 이제 작은 이야기들을 쓴 거죠. 그래서 영어로 small pieces. 이런 걸 썼다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은 296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남인의 불리한 이치를 극복하고 벼슬길에 올라 정주의 총애를 받았지만 이제 폐관잡서 소설류를 배격했던 견해를 변함없이 간직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7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우아시에 적극 개척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지니 제비가 어디로 들어갈 수 없는 서러움을 하소연한다. 황새와 뱀은 농민을 괴롭히는 무리다. 이노행, 이라는 게 살쾡이 리자죠. 이노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그 남산골 새님이 쥐를 잡으라고 고양이를 길렀더니 못된 짓을 일삼으면서 쥐와 한통속이 되어 새님을 괴롭힌다. 고양이는 아전이고 쥐는 도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정희 이후의 변모라고 나오는데 이 김정희는 뭐 추사체로 되게 유명한 분이 되겠죠. 298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성령론을 주장했다고 나왔죠. 첫째 줄에. 시가 심성의 도리를 구현하고 정해진 격조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한기 299쪽의 둘째 줄. 이 최한기는 기철학자라고 써보세요. 기철학. 기죠, 기. 이런 것을 이제 잘 이야기한 학자다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자, 민요 역사 이렇게 나왔는데 민요는 당연히 이제 어떤 백성들이 부른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30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보면 시경의 전례가 생각이 깊은 영향을 미쳤다. 나오죠? 시경의 국풍 할 때 이 풍자는 노래란 뜻입니다. 노래. 바람이 아니고요. 이 300쪽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그래서 이제 이런 시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방식을 택해서 한문으로 옮겨야 가치가 분명해진다고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요의 실상과 변모는 301쪽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이 민요들이 여러 민요가 있는데, 특히, 302쪽으로 펴보세요. 302쪽. 302쪽에 이제 펴면, 네 번째 단락에 시집살이 노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유희요나 의식요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의식요는 관혼상제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식요.
인간의 의식이니까. 태어나고 혼인하고 죽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03쪽에 둘째 줄에 동요 나오죠. 동요는 아이들의 노래고 놀이를 하면서 부르죠. 거기서 한 7줄 내려오면 아이들이 무심코 내뱉은 단순한 노랫말에 밑줄 치세요. 깊이 생각해야 할 의미가 숨어 있다. 그래서 참요라는 말 써요. 이때 참이라는 건 이제 미리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참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제 민요라는 것은 어떤 민중들의 노래고요. 304쪽에 한시의 민요 수용. 자, 거기서는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에 한시의 민요 수용은 한문 소설의 설화 수용과 상통하는 의의를 가지면서 차이가 있다. 이게 나왔죠. 한시의 민요 수용. 자, 그 다음 단락에 한시가 민요일 수 있기 위해서 민요 상통하는 느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최성대가 그런 걸 모색을 했다. 별에는 광경을 그린 고잡곡. 옛날부터 내려오는 잡스러운 노래죠. 거기 한자를 보면 초월, 상, 중규, 여아, 연, 매출, 거두, 수, 천성, 성칠, 역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초월이니까 초승달이 규는 규방이죠. 여성들이 있는 공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은 오르다는 뜻이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떴다는 뜻이겠죠. 여아, 여자아이들이 연매. 요 매라는 것은 소매를 가리키는 매점, 소매. 소매를 입고 나갔다. 거두 머리를 들어서 수천성. 하늘의 별을 샌다. 별 7, 나 7. 이렇게 쓰는 거죠. 되게 서정적인 어떤 내용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5쪽에 두 번째 단락에 산유와 하녀가 나오죠. 향랑에 관한 전승. 향랑은 계무의 구박을 받고 자라나서 남편에게 버림받고도 개가하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한 경상도 여인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써놨습니다. 자, 306쪽으로 가보면 국문시가의 한역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된 시가들이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내용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8쪽에 보면 악부시의 성격과 양상인데 자 9.7.5에 두 줄 내려가면 악부는 원래 옛적 중국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관청이다. 자 이게 한무제 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민간의 노래를 수집을 하는 거고요. 309쪽의 두 번째 단락 악부와 야담은 명칭이 다르지만 상통한다. 민간 전성을 한문 창작에서 받아들여 노래 작품을 만든 게 악부고 그러니까 악부는 시의 형태죠. 악부시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 야담은 일종의 소설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309쪽의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도 중국에서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악부를 마련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의고 악부 그러니까 옛것을 본뜬다는 거죠. 의고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0쪽의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위백규, 민요풍으로 준 연시조록 농가고장의 작품 세계를 한시에서 확대했다. 그러니까 농민의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311쪽의 시조의 변이와 사설 시조, 4대부 시조의 정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313페이지 넘겨보시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윤선도는 강호에서 논인 흥치를 자랑하는 4대부의 시조에 세련된 경지를 개척했다. 그래서 이제 복일도에다가 줬다고 나오죠. 한 5줄 내려가면. 그래서 춘사, 봄 10편, 하사 10편, 추사 10편, 동사 10편, 합 40편. 그래서 이제 이 어부사시사를 잘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314쪽으로 넘기시면 4대부 시조의 변이라고 나왔죠. 4대부 시조의 변이. 여기에서도 이제 농민시를 지은 양반 나오죠.
314쪽에 밑에서 넷째 줄 200개의 농가구장이 획기적인 작품이다. 뭐 이런 거 나오고요. 315쪽에 세 번째 단락 이정보는 사대부시조의 변모를 다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99수나 되고 그런 가객들과 가까이 하면서 시조를 즐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17쪽에 보면 작자층의 확대에 따른 변모. 이거는 317쪽에 전문 가객 집단의 본격적인 등장. 전문 가객 집단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가객들이 쫙 등장을 하는데 318쪽에 다섯째 줄에 보면 밑줄 치세요. 작품은 남겼어도 이름은 잊혀진 사람은 사대부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무명시다. 무명시라는 것은 작가 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의 첫째 줄을 보면 무명시 작품은 워낙 많아서 경험을 말하기 어려우나 사랑과 이별에 관한 것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 거기서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 밑에 보면 9.8.4 전문 가객의 작품. 이제 이 가객이라는 것은 음악을 전문 영역으로 삼았다. 음악을 전문 영역. 삼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설시조가 321쪽에 나오죠. 321쪽에. 이 사설시조는, 마지막 그 종장 척구 빼고는 다 길어지는 거죠. 세 글자, 종장 척구. 그게 사설시조죠. 어시조라고 하는 것은 한구가 많이 길어지는 건데 사설시조는 다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쭉 형식적부터 이야기가 되고요. 322쪽에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정철의 장진주사라는 게 있어요. 장진주사. 장차 술로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진주라는 것은 건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차 술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의 이 장진주의 영향을 받은 게 정철의 장진주사다. 그런 이야기죠.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이렇게 나오죠. 또 한 잔 먹새 그려. 그러면서 이제 수 놓고 먹는다는 거죠. 숫자를 세면서 한 잔, 두 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세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마시자. 뭐 이런 이야기죠. 323쪽에 마지막 단락이 무명시 나오죠. 가짜 이름 사용했다. 영국의 이 소설가 중에 이 조지 엘리어트도 사일러스 만을 쓴 남성의 이름을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풍조에 의해서 이렇게 쓰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5쪽의 가사의 다양한 모습, 4대부 가사의 동요 안정. 특히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전후의 복구라고 나왔죠. 325쪽에. 이게 이제 고공가죠, 고공가. 이 고라는 게 품팔고자예요. 그래서 도적을 만나 불타버리고 망한 집을 다시 일으키려면 머슴들이 분발해야 된다. 머슴이 주인에게 대답하는 노래가 들리었다. 그게 이제 고공답 주인가라는 뜻입니다. 326쪽에 넷째 줄에 보면 박인노는 영천의 시골 선비가 됐다. 나오죠.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326쪽에 태평사, 특히 이제 선상탄. 이 말은 우리말로 뭐예요? 배 위에 한탄. 뜻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사대부 가사 327쪽.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19세 요절한 홍계영은 병에 시달리면서 희설. 희설이란 건 뭡니까? 327쪽이에요. 눈을 기뻐한다는 뜻이죠. 세상의 더러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 거고, 어와 조화홍, 이건 조물주를 가리킵니다. 조화홍. 변화도 그지없다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우룡은 제주도 기생과의 사랑을 애틋하게 그린 금누사라는 작품을 썼다는 거죠.
금자에 이제 사는 어떤 이야기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라는 것은 이제 루자가 있죠. 실루자.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얽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 경험한 바를 고백했다. 여간 한등 차가운 등 적막한데 온 가슴에 불이 난다. 이 불을 누가 끄겠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단락에 초혼사는 초혼이라는 것은 혼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전쟁 임진왜란에 죽은 병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거고요. 328쪽에 착정가 첫째 줄 착은 뚫을 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뚫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9쪽 329쪽으로 가보면 유배 그 유배에서 한 10줄 정도 내려가면 숙종조 이후 당쟁이 격화되면서 유배가 잦아지면서 작품이 많아졌다. 출발점이 송주석의 부평곡이다. 이걸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330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금강산 기행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금강산이 이제 많은 사람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곳에 기행하는 것들을 썼고요. 그 다음에 331쪽에 역사와 지리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특히 332쪽의 셋째 줄 역대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사를 개관했다. 자,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역사서와 함께 지리에 관한 지식 김정호의 대동의 지도. 요즘처럼 무슨 인공위성이 없는데도 맨발로 이렇게 가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잘 그렸다는 거죠. 자, 밑에서 여섯 줄에 이중환의 택리지가 나오죠. 지역의 특성, 명승, 산물, 인심 이런 걸 잘 그렸다. 333쪽 교훈가사 두 번째 단락. 교훈가사의 독자는 한문은 모르고 국문이나 해독하는 하층민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제 교훈가사의 독자고요. 자, 333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 교훈가사는 권농가사죠. 그러니까 농업을 권장한다는 거죠. 권농. 가사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334쪽의 두 번째 단락 농가 원령가. 이 농가 원령가는 이제 정학유가 지었는데 정약용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은 농가 원령가도 있습니다. 335쪽에 보면 세태묘사에서 한양가가 있죠. 그 두 번째 단락에 한산거사란 작자로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창작연대가 1844년 그리고 조선왕조의 왕도가 장사꾼의 도시로 바뀌어서 활기를 띠게 된 변화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7쪽의 두 번째 단락 작자미상의 국문가사 거창 경상남도에 거창이 있죠. 그래서 그 거창 부사했던 실존인물 이재가의 학정 잘못된 정치를 비판했다. 작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령의 행포 때문에 순환을 상한 사대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단락에 난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이인자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학군으로 동원된 그런 병조를 이제 지어놓은 거고요. 주방가사 같은 경우는 338쪽의 세 번째 단락에 허초이, 허난설원의 규원가와 봉선화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는 규원가가 더 유명하죠. 규수의 원망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340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화전가가 나오죠. 화전. 화전이라는 것은 꽃지짐입니다. 꽃지짐. 꽃지짐.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1년에 한 번만 외출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남성들이 음식이나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걸 다 갖추고 밖에 따라가서 이제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화전가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밖에 나갔을 때 어떤 표정, 그러니까 이 신발 신을까 저 신발 신을까, 이 반지 낄까 저 반지 낄까,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 열어보니까 이 옷장 같은 걸 열어봐도 입을 옷이 없다라든가. 그래서 요즘에 그런 여성들의 그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애정가사 양상 342쪽. 그래서 이 애정가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두 번째 단락에 상사별곡이 있다고 나오죠. 342쪽에 상사별. 서로 생각한다는 거죠. 상사.
그래서 상사별곡에서는 이제 특히 단장사 마지막 줄, 단장이라는 것은 장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고요. 343쪽의 마지막 단락에 노처녀가 나오죠. 애정을 희구하는 거. 그러니까 노처녀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못하니까 이제 부모님을 원망하는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44쪽이 가사의 변모 과정과 잡가인데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12가사가 있다. 12개의 가사가 있는데 자, 345쪽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양양가, 한시의 토만 단형태, 어부사, 이연보의 작품, 수양상과 처사가, 사대부의 은일가사, 권주가 술을 권하면서 부르는 노래. 백구할 때 이 구는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백구사 할 때. 그런 거 매화타령이라는 시조를 앞세우고 사설을 모아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상사별곡도 12가사에 속한다. 그게 세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6쪽으로 가보면 셋째 줄 판소리와 관련을 가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잡가가 바로 뭐예요? 유산가라고 나오죠. 놀 유자의 산산자죠. 유산. 산에서 논다는 거죠. 그리고 히모리 잡가가 밑에 있죠. 히모리는 빠른 노래죠. 그래서 12작가와 함께 서울지방에서 발달한 히모리 작가는 빠른 율동이라는 거죠. 빠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 열거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맹꽁이 타령이라고 나오는 것은 사설시조인데 이 맹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부부와 연결시켜서 쓴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곰보 타령이라고 밑에 있죠. 이건 뭡니까? 곰보가 얼굴이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 모습이.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이 물고기들이 그물로 자기를 잡는 줄 알고 도망가는 이야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작가는 범위가 넓다. 서울의 선소리패들이 부르는 산타령도 작가의 하나다. 서정적인 감동을 돋우는 사설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구 장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춤을 추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여러 이야기들, 첫 번째는 이제 소설에 관한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애정가사 양상, 그 다음에 가사의 변모 과정과 잡가 부분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